요즘부터는 이제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 여쭤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인데 네네. 의사를 하시다가 네.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의대 동료들 단톡방에 들어가면 혼자 경제학자신 거죠? 물론이죠. 근데 네. 교수님이 의사 시절에 만났던 한 그 암 환자 이야기가 네네. 이제 책에도 직접 쓰셨습니다만은 네네. 그 이야기를 좀 그래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짧게나마 조금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의사로 살면서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가 크게 두 군입니다. 그 동네에 오신 분들, 강남 쪽 동네 쪽 분들. 동네 잘 사시는 분들, 아. 전원돼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어디 지방이나 다른 데 있다가 빨리 대학병원 가보세요. 그렇죠. 해서 오신 분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현격한 차이가. 아. 근데 이게 경제학자가 지금 제가 이제 20년 지나서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러니까 더 사회경제학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 병도 덜 걸리고 암 걸리면 더 일찍 발견하고 치료도 훨씬 잘 받으시고 이래서 덜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거의 상식의 수준인 얘기인데 네네네. 당시 저는 이제 의과대학 학생일 졸업반일 때인데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의사 초짜 의사였죠. 초짜 의사인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예진을 하려고 돌아오시는데 네네네. 차트를 보니까 일단 45세인 거예요. 45세 여성분인데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좀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엄청 반일 한 것 같아요. 딱 그 얼굴에 새까맣고. 네네.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유방외과라서 가슴을 딱 열었는데 딱 보니까 가슴에 벌써 이미 암세포가 많이 있고 보이고 그게 겉으로 보이고. 와, 유방암에 그 암세포가 겉으로 보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되면은 겨드랑이부터 가거든요. 겨드랑이에 이제 암세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말기라는 게 그냥 너무 이제 자명해 보이는데 이분이 전원돼서 오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의사들이 저쪽에서 좀 큰 병원 가시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분이 이제 현실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모기 같은 소리로 저한테 선생님 이거 암 아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고. 여기 이쪽 동네 아주머니들은 다 이렇게 일찍 오시고 그러는데 이분은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료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요. 이런 문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암 서전으로, 암 외과 의사로, 외과 수술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의료 접근성이라든지 정책으로 커버해야 하는 것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근본 원인을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거는 굉장히 정책으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경제학 공부한 게 좀 여기까지 20년 돼서 20년 넘었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아마 후에 생겼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40대 넘어가면 2년마다인가요? 그 암 검진 해주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책에서도 보면 이게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환자들 보면서 경제학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또 보건복지부에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혹시 인생을 한 150년 사셨어요? 왜 이렇게 경력이 많으셔? 네네. 보건복지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바로 옆과 제가 근무했던 그 바로 옆과에서 이 암검진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았죠. 그래갖고 제가 유학 가서 정말 너무도 자신감 있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 암 환자를 많이 살렸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면서 그죠. 2년마다 국가가 검진을 해주니까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봤더니 성공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거에도 수긍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거기까지 동의했다 쳐요. 그랬을 때 쓰인 돈들이 얼마나 많이 망할 수 있는지를 사실 이 책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사례마다 이상하게 실패 케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 검진으로 돌아가서 네. 왜 그러면 이게 실패를 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암 검진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나서는 거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채널이 예. 자, 국가가 하는 암 검진이 있죠. 예. 또 뭐가 있나요? 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네, 건강검진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민간에서 예. 주는 암 검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내가 약간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프면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예. 아, 좀 속 쓰리고 좀 안 좋은데요. 그러면 내시경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네. 이런 채널로 네. 요걸 이제 opportunity 뭐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채널로 이런 채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암 검진을 해서 성공을 거두려면요. 네. 요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발견한 그 순간이 예. 다른 채널 가만 놔뒀을 때 다른 채널로 암 검진을 해서 발견할 채널 순간보다 많이 앞당겨져야 돼요. 아, 정책 효과가 나려면 정책효가 나려면 뭐 건보료 써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한 달 뒤에 발견할 거였으면은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진짜로 이 국가 조기암 검진이 뭐랄까 이제 암을 더 많이 발견은 해요. 암을 더 많이 발견은 하는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예. 다른 채널로도 쉽게 발견해서 이미 그 시간의 차이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빨리 발견했을 때 네. 엄청난 사망률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요. 이게 이제 개개인에게 6개월은 큰 적일 수도 있지만 뭔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근데 개개인적으로도요, 암이 1기에서 2기로 가는데요. 네. 그 위암 같은 경우에 한 2년 반 걸리거든요. 근데 2기에서 3기는 더 빨리 가요. 네네네. 네, 1기, 2기는 한 2년 반 걸려요. 그래서 그거 6개월 차이가 막 이렇게 그 심각한 거는 아니다. 뭐 심각할 수도 되는 순간도 존재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요. 예. 근데 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요. 국가가 암 검진을 받으라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하면요. 네.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받아야 되냐 하면 암에 걸릴 만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암에 많이 걸리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약간 좀 안 좋은 환경에 계신 분들. 그렇죠. 네네네. 맨날 술 먹고 막 공기 안 좋고 막 이런. 네, 막 이런 나 됐어 막 인생 뭐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나쁜 음식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네네. 이런 분들이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암 검진에 더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병원 안 가죠. 안 가죠. 예. 사무직 이런 분들이 병원 더 많이 가고. 맞아요. 예. 그래갖고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은 맨 암 안 걸리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암 진짜 걸리는 분들은 진짜 정작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 이 두 개가 짬뽕 돼서 국가가 나선 게 예.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사실 박사학위 논문 챕터 1이고요. 뭐 이걸 높이 사서 사실은 뭐 제가 코넬 대학 교수도 된 거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증거를 잘 갖춰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오히려 이제 병원이라든지 의료 혜택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더 선별적으로 이런 국가암 검진이라든지 그런 거 선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타겟 그룹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타겟. 네. 그러니까 정책 대상 그룹을요, 그냥 브로드하게 잡아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가만 냅두면은 진짜로 암 많이 걸리고 병원 안 올 사람들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물론 이거 뭐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마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네, 꼭 달아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쓰신 내용이 이건 이제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네. 우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소득하고 네네. 안심소득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두 가지 좀 설명할 텐데요. 사실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 국기초라고 하거든요. 네. 가난한 분들한테 소득 증명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돈을 우리나라가 주잖아요. 네. 이제 국민생활 기초제도. 네. 예. 근데 이게 먼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요? 네네.
네, 우리 이제 기사를 많이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창신동 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나라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굉장히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간의 재산만 있어도 이게 탈락합니다. 뭐 중고차가 있다거나. 중고차가 뭐 한 200만 원짜리 중고차 있으면 그냥 무조건 탈락입니다. 근데 한 15년 된 그랜저인데 야 배기량이 어떻게 3000cc야? 얘네들 맞아. 딱 아시네요. 아니 왜냐면 15년 된 그랜저는 아반떼 중고보다 훨씬 싸거든요. 맞아요. 유지비가 비싸니까 뭐 이렇게 더 후려쳐지긴 하는데 그거 있어서 탈락합니다. 탈락.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병원에 나는 가고 싶은데 뭐 택시비보다 이게 더 싸니까 뭐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자식이 있는데 평생 연락이 안 되는 자식이 있으면요. 그러면 의료수급자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 위급 가정들은요. 요 신청도 할 수 있는, 신청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신청만 했었어도 최소한 월 몇십만 원이라도 받았을 텐데. 네.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그런 거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뭐 사회복지과 막 구청 직원들한테 네. 저기 뭐 빌라촌 찾아다니라고 막 그렇게 행정적으로도 하잖아요. 네, 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을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이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안심소득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50년 됐어요. 안심소득이요? 네, 안심소득은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를 이제 안심소득이라고 명칭한 것 뿐이고요. 해외에서? 해외에서는 안심소득을 해봤다. 해외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 경제학적 용어로는요. 네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요.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컴 텍스가 소득세잖아. 예. 소득세인데 네거티브니까 부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보조금을 많이 주자. 예. 그게 이제 부의 소득세, 그렇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예요. 음의 소득세. 소득세를 돌려주자. 그런 거죠. 네네. 그거를 그래서 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라고 하고 예전에 뭐 대선 주자로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뭐 공정소득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명칭은 있었지만 어쨌든 경제학적 용어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하후 상박,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으신 분들한테는 적게 주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의 국기초,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그런 소득의 그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고요. 바로 미치면은 예를 들어 뭐 50만 원, 100만 원을 주는데 바로 위면은 빵. 계단 효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돈을 잘못 벌면요. 잘못 벌면은 이게 막 탈락돼요. 갑자기 돈이 막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으키냐면 그럴 바엔 일 안 하고 말지.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월 뭐 150만 원 받았다고 이거 못 받을 바에 일 안 하고 이거 받는 게 낫지만 이런 뭐 80만 원, 100만 원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요런 문제를 극복하는 게 아까 이제 첫 번째 대안으로 나온 게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소득인 거고요. 예를 들어 그거를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뭐 한 30조 원, 40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재원이면은 기본소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소득을 고재원을 가지고서 같은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하면요. 한 사람당 이제 한 15만 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한 가정당, 죄송합니다. 한 가정당 15만 원. 더 많은 가정에 골고루 줘야 되니까. 네네. 자, 그럼 여기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가정에다가 한 15만 원씩 줄까? 아니면 가난한 가정한테 필요한 훨씬 더 많이 몰아줄까? 그냥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에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이거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한쪽이 참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가지고도 엄청 논쟁하잖아요. 막 싸우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그쪽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게 이견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기본소득이 영원히 우리가 못할 거냐? 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오랜 후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또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맞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그 뭐랄까 어려움이 사실 여전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본소득을 저는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네. 얼마 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그 에스더 듀플로 네. 와갖고 그냥 저개발 국가에서는 기본소득 맥센스하다. 왜냐하면요, 저도 저개발국가 연구 많이 하는데요. 네. 소득 파악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일 때는 그냥 전 국민에게 돈을 다 주는 게 맞는데 차라리 낫다. 예,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못 사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실시간 파악되는 나라에서는 아, 굳이 왜 부자들한테도 돈을 주냐. 그럼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네. 이렇게 이제 더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가는 거고 이미 이제 그런 많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소득 파악이 잘 되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몰빵을 줘야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이제 생각합니다. 비례적인 거니까.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평균이라는 것 혹은 이제 획일적으로 네. 주는 거를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서 좀 더 찾아보시면 충분히 네네네네.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